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구자룡 전 국민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그널픽에서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어가고 이래서 오늘 좀 한동훈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가장 지근거리에서 목격을 하셨던 분이니까 지난 한 달간의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보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저는 뭐 항상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더 걱정이 많았고. 걱정 인형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세요? 걱정 예. 인형에 남들 예. 걱정을 대신해 주기 그게 직업의 본질이기도 하고 네. 원래 성격 자체도 좀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이제 예상을 해서 대부분은 벌어지지 않는데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사실 당대표 선거에 나올 때의 그 분위기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풀어야 될 게 당 내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있었고, 또 이제 뭐 민주당이랑의 관계는 항상 또 어려웠었고, 이렇기 때문에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지 저도 이제 걱정 반 기대 반 뭐 이랬었는데 굉장히 그런 걱정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성으로 터져나온 근거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았구나라는 거를 또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뭐 처음 출마하실 때 죽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네.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예.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거 본인께서도 알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플랜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딱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대통령실의 관계는 되게 잘 조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균형점을 잡은 것 같고 네. 일단 거기서 굉장히 좀 안심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당내에서의 문제도 뭐 이제 호사가들이 관전 포인트로 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인선 문제, 뭐 당 장악력에 대한 문제, 특히 정책위 의장에 대한 교체 문제 이런 것들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었나 싶은 정도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안착이 됐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도부 구성이 딱 완료되고 나서는 민생에 대한 이슈에 집중하시는 게 그게 가장 저는 눈에 띄었어요. 금투세나 이런 것들이 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게 아니라 국민들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거는 선거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대표가 되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그 약속이 선거용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고 네. 정말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라는 걸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격차 해소에 대한 얘기가 선거 국면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예. 지금 그것이 다시 당의 중심 내용이 지금 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민생에 대한 부분은 격차 해소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 전에 저한테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그런 정당 아니구나. 그런 정치인 아니구나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적을 하기로는 이게 너무 성급할 수 있는데 좀 기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거는 어떤 이슈를 팔로잉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이것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새로운 이슈를 던져서 이제 끌고 가는 것 주도하는 거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정치인을 워낙 오래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좀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뭔가 조금 작은 건에 대한 대응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저도 어떤 새로운 사건 맡으면은 기존에 진행된 것 파악하고 나서 제 그림대로 진행되는 게 나오는 거지 앞에 거랑 이게 조율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내 메시지를 막 던지는 거는 그 자체로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제 한 달이고 제가 보기에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예고는 충분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3년간 없었던 일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취임 네. 한 달 만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대화하는 정치 하시는구나. 정치라는 것을 진짜 복원하시는구나. 그 안에 메시지는 민생이 중심에 있구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는 것도 이제 곧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 의제를 던지는 거에 대해서도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거 보수 정당 안에서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제3자 대안이 나왔었잖아요. 네. 의제는 이미 던지고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황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있었냐 없었냐 이러지만 결국
제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있어요. 있고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던질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제 기대치보다 훨씬 많이 해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던데요. 한 대표 위주로 좀 메시지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대변인단이 있기는 한데 뭐 한 대표와 좀 다른 입장을 냈다가 당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좀 정정하는 메시지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또 한 대표 주변으로 다른 스피커가 막 보인다기보다는 역시 한동훈 대표만 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해소해야 될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거는 사실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예. 김경수 지사의 복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아까 환영 메시지 내신 분들. 제가 그것도 이제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수석 대변인께서 공식 논평을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기자들과의 구두 백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 당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해줬다.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공식 입장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안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공식 논평이 나갔다거나 뭐 어떤 대변이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거나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문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편하게 구두로 주고받았던 얘기하고의 차이였기 때문에 금세 조율이 됐던 거고 보통은 이제 다들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때 자기의 생각이 대표하고 항상 사전 조율돼 가지고 메시지가 나가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얘기는 의견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 있었던 거는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거가 있었다 보니까 뭐 대변인단에서 좀 소극적이냐 뭐 방송도 잘 안 나가지 않냐 뭐 예. 그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대변인단에 그랬더니 아니다. 특히 정치 시그널에서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한지아 뭐 대변인도 연결을 했었고 곽규택 수석 대변인도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쵸, 뭐 그쵸. 스피커로서의 어떤 아직은 또 한동훈 대표가 갖는 영향력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또 당대표의 새로운 유형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수정당에서는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뒤에서 조율하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잘 못 봤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 자체가 워낙에 또 달변이고 본인이 또 토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회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난 선거 때도 이재명 대표하고 1대1 토론하자. 지금도 금투세 관련해서 내가 직접 나서겠다. 토론하자. 어떤 방식도 좋다.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예전 대변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보다 한동훈 대표가 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포커스가 거기 가가지고 그런 거지 대변인단이 소극적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면 이게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기간이었던 민주당과 뭐 당대표가 임명이 되어서 이제 한 달 정도 한동훈 체제로 진행된 당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래서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좀 하락을 했고 민주당은 상승한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이게 뭐 늘 변동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 흐름이 딱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다 보니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전당대회 때문에 있었던 컨벤션 효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전화로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 오잖아요. 네. 응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저 평생에 딱 한 예. 번. 지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일하기 바쁘시고 굉장한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도 시간 되시고 이게 컨디션이 될 때 그 여론조사 전화를 끝까지 다 청취해가지고 응해주시거든요. 네. 그게 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 때 내가 시간 내서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동력이 생기는 거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 전당대회가 있을 때인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지막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과까지 나왔잖아요. 네. 정봉주 후보가 1위 달리다가 6위로까지 날아가 버리고 전현희 의원이 6위에서 탈락권이었는데 2위로 치솟았잖아요. 네. 그때의 급변하는 그 지지층에서의 결집에 비하면 요 약간의 정당 지지조 차이는 좀 더 오히려 적게 나온 거다. 너무 미비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너무
시점을 짧게 잘라가지고 평가할 건 아닌 게 여론조사는 항상 추세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추세도 길게 거시적으로 예. 봐야지 이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지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등락에 대해서도 논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제 여야 대표 간의 양자회담 이후에 나오는 지지율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정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임하면서 좀 어떤 의제를 갖고 좀 어떤 모습으로 임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굉장히 유연한 분이라 가지고 사실 저는 의제에 제한을 둘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든지 나오면은 아마 그 현장에서 거의 토론에 준할 정도로 다 받아서 얘기를 하실 것 같고 그럼 되게 길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의제에 대한 건 민생 문제를 먼저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절대 회피하실 리는 없다. 예.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런 것까지 다 꺼내놓고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 민심도 뭔가 저게 꽉 막힌 것 같은데라고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뻥 터지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세요. 예. 그러니까 항상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시는 게 내가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때우는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생각이 굳어져 있고 확실하게 그 안이 서 있기 때문에 토론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수회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당대표 그 대화에서도 그걸 뭐 회피할 이유도 없고 그 의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내용들을 꺼내면서 아마 얘기를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 제3자 추천 법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대표가 여기에 하나 더 해서 그러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좀 포함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구재룡 변호사가 뭐 한동훈 대표가 이 제3자 특검법 얘기한 것도 몇 수를 내다본 어떤 전략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보 공작 의혹을 넣자. 이것도 좀 어떤 다음 스텝까지 염두에 두고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싸움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게 민주당에서는 지금 위헌성이 나날이 강화되는 안을 계속 내놓잖아요. 예. 벌써 세 번째 특검법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특검법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안 됐던 거를 뒤에 내면 더 센 게 나오고 더 센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협상용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가지고 불통 이미지를 쌓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정쟁용으로 지금 법안을 자꾸 내는 게 드러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께서도 이게 정쟁용으로 저러지 실체 진실 밝힐 생각은 없구나라는 평가를 때문에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려가지고 내부 분열을 꾀해보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논리 모순이에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심이었으면 법안이 나올 때마다 위헌성이 더 강화되는 시기 아니었겠죠. 오히려 한동훈 대안 쪽으로 수렴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지 말이 맞겠죠. 법안은 못 받을 걸 안을 계속 내면서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말도 당 내부의 의견하고 또 안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또 절대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어제 최고위회에서 이현주 의원은 제3자 안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또 다시. 그러니까 오히려 일관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건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걸 짚었어요. 안이나 좀 정리하고 얘기해라. 왜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갈팡질팡하냐라는 거니까 역공한다면서 갑자기 또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한다 그러는데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갈팡질팡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력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협상으로 와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더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특검안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내니까 그 위헌성을 제거해서 정말 필요한 만큼의 특검이 되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그 컨셉이 있잖아요. 특검이라는 것 자체는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이 특검의 본질이거든요. 네. 기존 사법 시스템대로는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으로도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건 여태까지 특검이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됐었던 걸 보면 알아요. 네. 그죠? 근데 여야 합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헌성이 너무 높은 것들을 계속 내니까
가운데쯤으로 정말 제대로 된 특검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대안이라는 게 균형점에서 양극단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좁혀서 와야지 우리가 1을 주장하고 저쪽이 10을 주장할 때 한 5 정도에서 수렴이 되면서 조율이 되는데 여기서 저쪽은 날로 강화시키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보 공작에 대한 의혹이 드러났으면은 그것도 우리는 늘 수 있어야지 상대방의 위헌적인 조항이나 독소 조항을 빼기 위해서 협상 카드가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핵심으로 찝었잖아요. 예. 뭐 그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거하고 동전의 양면인 제보 공작에 대해서도 다뤄야죠. 제보가 공작이라면 구명 로비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같이 넣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건 떼가지고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제보 공작에 연결되어 있었던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실명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 안에서 이 사건 만든 거냐에 대한 의혹은 빼냐. 이 특검 자체가 부당하다. 결국은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지 않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만들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말도 여기에 굉장히 난감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어떻게든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분열시켜 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의도는 관철되지 않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로 내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특검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정돈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지금 나오는 현상만으로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일단 2기 지도부는 더 강력한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지도부가 되었는데 근데 10월 위기설 이게 사실 대표되고 뭐 하루 만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좀 본인도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10월 위기설이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7개 사건과 관련해서 4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오거든요. 네. 일단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김지호 전 부대변인은 아무리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해도 별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구자룡 변호사가 보기엔 좀 어떠세요? 그 희망사항이시죠, 그분의.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희망사항인데 그거를 위해서 당대표 선거도 진짜 뭐 24년 만인가요? 연임 최초였는데 그 24년 전에도 DJ가 했던 거는 당정 일체로 총재 시절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네. 당정 분리됐던 이후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선을 생각하신다면 당대표 자리는 한번 놨다가 나중에 대선 주자로서 뛰는 게 낫지 않냐. 예. 정상적인 정치인은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방탄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는 의원 배지도 필요했고 당대표 지위도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이렇게 왔고 거기서 10월 11월쯤에 이 선고가 날 때 저는 상당한 부분은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다른 이견들이 나올 거를 더 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위원들도 정말 나를 끝까지 떠나지 못할 사람들로만 채워넣겠다라고 강성으로만 채워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투표 흐름에 맡겨도 내 의중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1위로 치고 올라가니까 굳이 유튜브로 자기 차에 불러가지고 김민석 의원 네. 힘 실어줬잖아요. 의중을 더 명확하게 드러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고 완전히 장악해버렸거든요. 다른 목소리들은 다 예전 친문으로 이어진 세력들은 다 축출당했고 지난 총선 때 이제 어버이 정당이라고 불러도 내부에서 딱히 뭐 반대도 안 하더라고요. 반발도 안 예. 하고 아버지라고 스스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도 친자 확인을 해준 거예요. 예. 김민석 후보를 보고 이 사람이 내 친자가 맞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위가 되잖아요. 다 대부분 그렇게 힘 실어주니까 순위가 급변하면서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개딸을 보면서 지금 컨셉을 완전히 잡고 거기서 완전히 센 목소리를 내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또 태세 전환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합리적인 의견 가진 것처럼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로만 채워진 거는 반대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당이 그렇게만 짜여져도 상관없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1심에서 뭐 유죄가 선고가 된다 해도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그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수사에 대해서도 다 부당하다고 하는 걸 보면 재판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본인 재판도 본인 재판인데 이번 주에 또 상당히 중요한 2개 재판이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그리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 선고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데 구자룡 변호사가 지난번에도 어떻게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이 되느냐를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한 재판인 건가요? 사실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물타기가 있는데 아까 뭐 정권과의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이러네 저러네 그러는데 아까 앵커가 잘 짚어주셨다시피 이 사건은 사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내 경선부터 터져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죠. 예, 상대 그렇죠. 후보 진영에서. 그렇죠. 예.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잖아요. 예. 당내에서 나왔고 문재인 정권 때 수사 시작됐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논리로 말하시는 분들은 문재인 정권과 그때 당시의 검찰과 이낙연 후보와 지금의 검찰까지 쭉 연결되는 원팀이 있다는 뜻인가요? 뭐 말도 안 되죠 그런 거는. 예. 그거는 네. 그렇게밖에 변명을 못한다는 게 좀 논리가 빈약하구나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고 이 사건들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나온 거 없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주변의 사건들에 의해 가지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고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도 얼마 전에 그 총선 때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백현동이나 이런 것들 이재명 대표는 인허가권자였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간다. 예. 형량으로 따지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판사 출신인데 그렇죠. 뒤늦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양심 고백처럼. 뒤늦게 네. 그러니까요. 참 공천이 그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도 참 네. 안타까운데 법조인이라면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사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빼고 주변에 있는 브로커나 그런 관계자들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인허가권자가 최종 결제를 해줘야지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예. 김인섭 씨도 브로커잖아요. 브로커가 알선 수재를 통해서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로비해 줄게. 이거거든요. 혐의가 예.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돈을 받았는데 로비를 안 했으면 그 사업이 안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됐어요. 막 4단계 종상향이 되고 그 사업을 탐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던 이유는 인허가권자가 원하는 결론을 안 내줬었는데 네. 김인섭 씨가 딱 들어온 순간 허가방이라는 김인섭 씨가 말했던 게 다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인섭 씨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없다라고 치면 김인섭 씨는 사실 그냥 사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선 수재로 지금 유죄가 됐잖아요. 알선에 대해서는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 하나만 딱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에 연관된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형사 판결은 대단히 높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사건에서 거기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김인섭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게 유죄가 됐다. 라는 판결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의해 가지고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진 셈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가 있어요. 예.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무지성으로 막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지금 밖에서 정치 활동 하잖냐. 뭐 이러면서 네. 무죄를 확신한다. 뭐 이러는데 주변 분들 지금 다 구속됐거든요. 예. 굉장한 중형들이 선고가 되고 있어요. 본인은 일단 본인만 빼고 주변인들은 다 그렇죠. 꽤 그렇죠. 중형을 선고받았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각자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전부. 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만 근데 싹 빼가지고서 나머지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은 그 인허가 결제 뭐 북한으로 송금하거나 이럴 때 뭐 주고받은 공문 뭐 이런 것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하신 분인가? 네. 이거는 뭐 성남시장 때부터도 보도블럭 뭐 1,000만 원짜리 공사 정도부터도 다 직접 관여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거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화영 부지사가 다 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법적으로도 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곡차곡 근거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번 주에 있는 선고 결과도 이재명 대표에게 연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와 어서 오세요가 섞여가지고 너무 반가우셨나 봐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느껴졌습니다. 예, 25만 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뭐 비슷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민주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점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게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게 어떤 식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세수펑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강행 처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절에는 워낙에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논의는 필요했으나 워낙 응급 상태였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를 지금 재탱을 하면서는 경제에 미치는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 또 지역 화폐로 찍어내는 거에는 또 그 나름의 비용이 수천억이 들어요. 네. 과거에는 또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이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저항이 좀 적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되는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역 화폐로 찍어내면서의 별도의 비용이 또 들기 발행 때문에 비용이 또 그렇죠. 있으니까. 발행 비용, 관리 예. 비용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세수 펑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그만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자아내는 건데 네. 여러 가지로 좀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게 2016년에 스위스에서는 국민 기본소득이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일정한 돈을 나눠주자. 네. 라는 게 제안돼가지고 국민투표를 했었는데 스위스 국민 77%가 이거 반대해서 부결됐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스위스가 상당한 복지국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도 반대를 했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스위스 국민들의 논리를 부분에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예. 결국은 증세가 될 것이고 조삼모사가 되면 우리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전가될 부담밖에 안 된다. 네. 두 번째로는 물가와 경제를 교란시키고 악영향을 미치면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스위스가 결국은 외국인들의 피난처처럼 여겨져 가지고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위스 예. 국민들이 나중에 뒷감당에 대한 걱정,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결을 시켰던 거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반면교사로 삼아볼 필요가 있고 네. 적어도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더 먼저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뭐 힘자랑하듯이 강행 처리될 부분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과는 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구자룡 변호사가 말한 부분도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미 정부는 이게 삼권 분립을 좀 위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게 한 13조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고 이 13조 원이라는 돈은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다 그렇죠. 작용할 거다 이런 설명은 하더라고요. 네. 근데 13조 원이 시중에 풀리면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코로나 지원금도 있지만 당장 받았을 때는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좀 기분이 좋은 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도 풀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뭐 효과는 없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경제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13조 원이 풀렸을 때 13조가 긍정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중에 뭐 한 3분의 1 이하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반면에 네.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따져볼 때 그러면은 이런 악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가? 지금 왜 25만 원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 이제 경제를 교란시키는 악영향 이런 거에 최소화를 하는 금액이 25만 원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어요. 왜 25만 원일까요? 네, 모르겠어요.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즉흥적으로 제가 보기에 10만 원, 15만 원 이거는 좀 임팩트가 적나? 한 25만 원 해야지 국민들이 민주당은 돈 주는 정당이라고 인식할까? 네. 100만 원, 200만 원은 내가 생각해도 좀 너무 센가? 뭐 요 정도로 두드려 맞춘 금액 아닌가? 네.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돈 찍어내 가지고 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물가가 감당이 안 될까 봐, 세수 펑크가 감당이 안 될까 봐라는 걱정 때문에 나라 살림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0만 원은 왜 안 될까?
그 200만 원, 뭐 그러네요. 한 1억씩 주면 더 좋죠. 그 얼마나 좋겠어요. 가게에 예. 큰 도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안 되는데 그건 그냥 상식의 영역에서 그냥 안 되고 25만 원 된다? 왜 되죠? 30 그럼 30은? 50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전 국민이 25만 원을 받으면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긴 하네요. 그렇죠. 왜 근거 25만 제시가 원인가? 그렇지. 왜 25만 원인가? 그리고 예. 이게 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가에 대한 게 없으면 결국은 그냥 민주당은 돈 주는 정당이고 그걸 막는 여당은 나쁘다. 뭐 요 정도 프레임을 원한 게 아닐까. 이게 포퓰리즘적인 그런 목적으로만 설계된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 국민에게 어떤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되니까 보통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한 건데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엔 저도 국회 출입 오래 했지만 이런 거는 좀 처음 접하는 용어였거든요. 변호사시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인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삼권 분립이라는 게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거는 나라 살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처분적 법률의 개념이 뭐냐면 행정권이나 사법 작용을 거치지 않고 법 자체가 어떤 결론을 바로 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또가 있었어요. 예.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또가 저놈을 잡아와라. 그리고 잡아와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 곤장 100대를 쳐라. 이렇게 해요. 네. 익숙하시죠? 예. 근데 잡아와라라는 건 수사작용, 경찰작용, 그리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추궁하는 거 검사의 역할, 네. 그리고 곤장 100대 판결했잖아요. 예. 판사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아, 사또에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분리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또가 저놈 잡아와라라고 한 순간에 곤장 100대의 결론까지가 예단이 있어요. 아, 네. 잡아오면 100대를 치겠다. 그쵸. 네.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잡아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불우한 이웃에게 뭐 100만 원을 지원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불우한 이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는 행정권이 나름의 행정작용으로 판단을 하는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뭐 지원금을 지원합시다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을 열어놓으면 행정권에서 재정적인 부담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적은 금액을 스스로 네. 책정을 할 수 있으면 나라의 살림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홍길동에게 10억 준다. 법 자체가 딱 그렇게 돼 있으면 법 자체가 집행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행정작용을 도려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삼권 분립에 의해 가지고 견제 균형을 통해서 입법부에서는 추상적인 어떤 지향점을 법으로 만들었을지라도 우리 현실상 이게 지금 다 안 될 경우에는 뭐 대상자를 줄이든지 대상 금액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법 자체가 전 국민 25만 원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집행을 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 국민 25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준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법에 다 네. 규정이 돼 있음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법에서. 네. 법에서는 기준을 만들고 그 처분이라는 거는 사법작용이나 행정작용에서 나름의 판단으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아. 예전에 그 사또의 오류를 범하듯이 예. 이제 이런 식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고 그러면은 기재부나 이런 나라 살림 책임지는 부처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거가 싹 배제된 상태에서 그냥 국회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버린 거잖아요. 예. 뒷감당은 국회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당 돈으로 지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벌어질 일들은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라는 식이 되니까 결국은 삼권 분립의 축이 무너지면서 나라에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지금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논의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뭐 재표결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실현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이 지급 법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분적 법률로 규정하는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거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네, 왜냐면은 헌재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까요? 그렇게 뭐 받아봐야 되는 것도 절차상으로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네. 처분적 법률이 굉장한 위헌성을 띠고 있더라도 국회에서 만든 법이 곧바로 그것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게 사실 법리적으로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하려니라는 믿음을 갖고 굉장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1극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원하면 그게 국회의 그냥 결론이 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사실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이 정도로 장악하고 이 정도로 휘두를 줄 몰랐죠. 과거에 보면은 탄핵이라는 거는 탄핵이라는 글자를 꺼내는 것만으로 정치인의 소양을 의심받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상시적으로 그냥 얘기해도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 헌법상에 정말 비상수단마저도 막 남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것도 소신껏 자신의 주관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건데 뒷감당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하는 것이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것으로 너무 이게 좀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입법 형성의 자유라는 걸 주장하시려면 행정권에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법이 딱 만들어지면은 재정권도 침해예요. 지금 이제 긴급 편성해가지고 이 부분은 25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세금을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13조 원이나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사실 13조 원 플러스 아까 그 집행 비용, 관리 비용 이렇게 아유. 하면은 최대 뭐 17조에서 상품권 발행 비용.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17조 원 정도까지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입법부에서 감당하지 않을 거면서 행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께도 이런 세세한 처분적 법률이 이런 게 개념이 어렵잖아요. 근데 예. 자세히 설명드리고 아까 스위스 국민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부결시켰듯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여당에서도 충실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집행하는 거는 정부, 행정부의 역할인데 그것까지 국회가 하게 되는 법률이라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민주당 돈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가 지금 재정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국회가 삼권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는 셈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수사도 경찰 검찰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특검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의 그런 권한 행사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해가지고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수사 검사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 하고 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삼권 분립의 견제 균형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회 특히 이제 민주당이 네. 제일 정점에 올라가고 쥐고 흔든다 이런 상황으로 보셔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가장 정점에 올라가 버렸다.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통신 조회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건 사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게 수사가 진행된 게 올해 초 1월쯤인데요. 이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이랑 뭐 언론인 보좌진을 좀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몇 명 정도 규모를 조회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찰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좀 믿는 사람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근거 없이 누군가가 뭐 3,000명에 이른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뭐 3,000명이다, 3,000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개별 통지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숫자가 취합되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원래 그거 범위 알려주지 않거든요. 알려주지 않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숫자가 나온 듯이 얘기하고 그게 굉장히 과도한 숫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다 별로 근거가 없이 지금 공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수사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가 맞는지 그게 정확하게 그 범위에 필요한 만큼 썼는지 이걸 논증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사찰이다. 뭐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이거는 과거에 민주당이 뭐 오히려 공수처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 절차와 법에 따른 것을 뭐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 후보의 발언은 맞지 않다 이렇게 반박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때 완전 반대였어요 입장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반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주장이 자승자박이라서 좀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더 근거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첫 번째로 그때 당시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공수처잖아요. 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어요. 공수처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대상으로 삼았던 게 기자였어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피의자가 있고 피의자가 연락을 했던 사람이 기자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그 기자가 누군지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가능한데 그때 문제가 됐던 건 그 SNS 파도 타기라고 SNS 누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인데 이렇게 한번 더 건너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기자의 어머니, 그 기자의
여동생까지도 조회가 됐었던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자를 놓고 다시 또 그 기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조사했던 건데 기자는 민간인이에요. 예.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기자는 도대체 왜 조사를 했던 것이냐에 대해서 무슨 사건 때문에 했습니다라는 걸 못 밝혔어요, 그때. 그래서 추측으로 했을 때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소환될 때 황제 의전을 통해 가지고 보내준 차 타고 들어갔다라는 게 기사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복성으로 털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런 수사 일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유출됐던 거냐 이런 거 털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 대상으로 공수처는 안 되는 건데 왜 민간인 대상으로 했지? 왜 파도 타기 형식으로 거기에 건너뛰어가지고 더 했지? 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은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신분에 따른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달라요. 아, 좀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기관의 성격이 일단 첫 번째로 예.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김반배 신앙님에 대한 사건 때문에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당시에 공수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했는지 한 3가지 정도가 문제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발 사주 뭐 그렇죠. 이런 것도 고발 사주가 있었고. 있었는데 고발 사주에 의한 거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기자에 대한 건 무슨 사건인지 얘기 못했고 그리고 또 네.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당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팬클럽 회원, 그러니까 완전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분에 대해서도 조회가 됐던 걸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완전 민간인인데 그때도 왜 했는지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입건돼서 뭘 조사했다는 거 수사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한참 그때도 통신조회 엄청 광범위하게 했다. 이러다가 그냥 논란이 되고 좀 지나간 이슈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보면은 공수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왜 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질적으로 처음에 다르고 두 번째로는 사건이 특정이 됐고 김만배 신앙님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민주당 프레임이고 사실상은 대선 개입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6개월의 짧은 공소시효 때문에 시효가 지나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용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화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여가지고 투표의 결과를 바꾸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구속이 된 거는 혐의의 중대성, 상당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왜 통보를 늦게 했냐라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네. 거기에 법에 똑같이 있어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 근데 김만배 신앙님이 그런 사유로 구속된 거 보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던 거 확인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될 때까지는 통보를 먼저 해줄 수는 없었죠. 아, 그러니까 관련자들에게 통보가 7개월이나 지나서 된 것도 그 과정에서 좀 증거인멸 우려가 그 피의자 당사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연한 보는 것이죠. 거군요. 그러면은 먼저 알려주고 수사가 오픈되고 누구랑 지금 수사했는지에 대해서 알면 이재명 대표마저도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고 김용 사건에서도 위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 그럼 누구하고의 통화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김만배 신앙님이 그쪽이랑 컨택해가지고 어떤 회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통보 유예를 하면서 네. 수사의 안정성이나 밀행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트집이에요. 이게 법에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통보 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이 됐고 구속이 됐고 그 직후에 통지가 가서 네. 다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고 정당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게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김만배 신앙님이 통화를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만 조회를 했고 다시 통화한 상대방이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해서 파도 타기 형식으로 한 거는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럼 앞에 거랑도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럼 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김만배 신앙님 지금 이제 조회 대상도 그 상대방이랑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냥 통화를 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가 누군데 통화를 했을까? 상대방 인적 사항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사찰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김만배 신앙님 사건에 이재명 대표 번호가 왜 나왔을까? 여기에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민주당 왜 의원님들 이렇게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번호가 많이 나왔을까? 그렇죠. 예. 핵심은 그거예요. 김만배 신앙님은 구속이 됐는데 그 사건에 통화 상대방으로 그분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 왜냐하면 통화 상대방으로 번호가 있으니까 이 번호 누구야?
라면서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인 사건에 김만배 신앙님이 구속된 이후로는 그분들 싸고 도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든 아예 민주당과의 연관성 자체에서도 계속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교감이 있었다 이런 거에 다 부정하죠.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관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찰한다, 뭐 게슈타포 정권이다, 뭐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로 최대한의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건 그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나 보좌진의 번호가 왜 통화 상대방으로 나왔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올 수 있죠. 왜냐면 그때 파편적으로 나와서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예. 김만배 신앙님이 도대체 왜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로 만들고 싶어 했을까? 부터예요. 네. 그때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었는데 이낙연 대표 쪽에서 터트린 내용도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나왔고 예. 혐의가 드러나가는 과정에 왜 김만배 신앙님이 뭐 민주당원도 아니고 왜 프레임 전환을 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몰아붙이고 싶었을까가 첫 번째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내용을 또 득달같이 민주당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가 그 기사를 인용을 했었잖아요. 네. 뭐 토론 과정에서도 그거 뭐 판넬도 들고 질문도 했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번호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락을 했을까? 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고 이게 지금 수사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실까? 저는 오히려 이게 프레임 전환 시도하시는 게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예. 지금 눈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 부분은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하니까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통신 기록 조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한 3년 전에는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쪽에서 이 사찰이라고 하면서 통신조회 기록 조회를 한 거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공수가 뒤바뀌다 보니까 뭐 공수 바뀌었다고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옹호할 게 아니라 제대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예. 이 지금 통지 제도 자체가 공수처의 그런 논란 때문에 입법을 통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이에요. 사실 그때는 통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통지라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통지를 해놓고서 설계를 해놓은 게 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국회였잖아요. 예.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금 약간 대상이 되는 것 같으니 다시 또 바꿔가지고 한다라는 건 나를 성역화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사 과정에서 이게 지금 엄연히 다른 게 누가 통화를 언제 했는지 몇 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조회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내용 알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개인에 대해서 약간 사적자치, 뭐 사생활의 자유나 이런 거 침해 영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은 나눠가지고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했고, 네. 통화의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그 딱 이제 누구 이름 이 가입자 번호 누구 이렇게 딱 거기까지는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까지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좀 굉장히 과도하다. 오히려 이제 수사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나눠놓은 게 국회의 결정이에요. 법을 그렇게 만든 건 국회의 결정인데 네. 이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약간 최소 침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던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번호가 쭉 나와요. 막 수백 개 되고 제 번호도 뭐 보통 한 뭐 몇천 개 정도씩 저장돼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법원에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이게 수사가 그 상대방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기 위한, 신속하게 제외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 사람이랑은 통화 민도가 좀 떨어지네.
관련이 없는 사람이네. 그럼 이게 바로 제외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고려돼 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대상이 되니까 예. 검찰의 이 부분을 또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또 다시 또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나 이거는 좀 맞지는 않고 네. 뭐 국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이 부분까지도 영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좋겠지만 자기가 대상자가 되고 나서 주장하시는 거는 좀 근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 지나고 나서 논의하시는 거야 뭐 국회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겠죠. 예. 아무래도 민주당은 계속 이거 사찰이라고 하면서 이슈를 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저희 얘기하면서 검사 탄핵 얘기도 잠깐 했는데 14일에 처음으로 검사 탄핵 청문회도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근데 정치적 수단으로 계속 이걸 남발을 하다 보니까 법 쪽에서도 좀 비판적인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한변협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검사 탄핵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데 실제로 좀 법 쪽의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이게 이렇게 입에 올라가는 상황 자체가 참담한 거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라는 말이 아니 나오는 것. 어떤 탄핵이든 예. 모든 탄핵에 대해서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예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 헌법에 탄핵 파트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이례적인 비상수단이라고 해가지고 판례 사례가 많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인데 그것도 정말 와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선례가 생기나? 라고 해가지고 했을 정말 관념적인 부분에 비상수단으로 남아있는 한 번도 것이었고 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것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도 중대한 위반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굉장히 다시 설계를 하면서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직에서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혼란이 초래되는 것이 예정되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이익이 있을 때만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과연 그런 고려 하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나? 진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수사를 해?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 그러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예. 변을 어쨌네 뭐 이런 거 가지고 탄핵 막 이렇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네. 탄핵 사유일 수도 없는 거 가지고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지금 그 자체로 국가적 혼란이고 거기 다 국민의 세금 쓰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가 기능에 어떤 그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방통위는 지금 이제 사실상 또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 그랬다가 그때 뭐 직무대행이니까 또 직무대행도 한다 그랬다가 이게 지금 어떤 국가 기능 하나가 탄핵이란 제도에 의해 가지고 존폐 기로에까지 서는 정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예. 저번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대영 기각 나왔을 때 누구 하나 뭐 사과했나요? 기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거든요. 네.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굉장히 유효한 무기처럼 쓰는 거에 정말 맞들렸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말로 무책임한 거죠. 탄핵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잠깐의 직무정지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정점에 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부나 이건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 탄핵이 가능한 거예요. 탄핵을 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뜨거운 맛 좀 받지, 내 힘 받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돼. 지금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도 중대할 경우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라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재량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논하는 건 이건 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 거 가지고서도 탄핵을 얘기하는 건 사실 법 쪽에서는 이게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대체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법을 좀 무시하고 오히려 악용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 코너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결선을 가냐 마냐가 궁금했는데 사실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결선 걱정을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압도적인 지지율이었던 것 같아요. 민심, 당심 모두 60%를 넘겼는데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둘 그래서 다 되게 높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죠. 저는 예. 그래서 항상 1차에서 끝납니다라고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었고 정말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결선 얘기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근거가 뭘까 의아하기도 했었고 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내가 뭔가가 있나? 미싱 당심이 키스가 있나?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게 내가 지금 다 고려를 한 게 맞나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잘 생각 없이 그냥 희망가 부르는 분들이 많았구나. 예. 이런 생각으로 네. 기결이 됐고 예. 그 와중에 제가 1차에서 끝난다라고 했어도 사실 저는 55 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제 그게 결과 김기현 대표 될 때 그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55.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다 끌어모은 영끌까지 한 수치가 53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도 정말 민심에서는 60 넘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어요. 여론조사가 그랬으니까. 근데 네. 당심에서는 그래도 기존 조직이나 네. 기존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이나 지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 표가 있지 않을까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민심 당심이 모두 압도적으로 60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네. 당심은 다르다라고 주장하셨던 특히 친윤 쪽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의원들이. 예. 네. 당심은 다르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뭐 다르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당심 파악 자체가 잘못됐거나 파악이 뭐 되기는 하셨을까? 이제 와서 예.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느낌도 네. 들고 그래서 이 60이 넘는다는 거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이거는. 예. 상상을 초월하는 게 네. 다자 구도는 그 자체로 1차에서 끝내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사실 후보가 4명이었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결선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는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그 다자구도와의 다른 후보들이 또 엄청나게 쟁쟁해요. 다 예. 전국구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 정치 경력 합치면 한 70년 이상 될걸요, 아마. 꽤 되시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맞붙어가지고 했는데 60이 넘었다는 거는 민심 그리고 당심, 특히 전 당심에 대해서 너무 놀랐는데 네. 이분들께서는 이번 정권의 성공 플러스 보수 정권의 재창출 까지 내다보시고 전략적 사고에 의한 투표를 하셨구나. 네. 용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습니다라는 판단이 메시지가 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이후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도 이 정도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계속 해야만 진영이 유지되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에 저라는 사람을 100인만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는 말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라는 게 그게 당심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죠. 그때 너무 급하게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주지도 못했는데 네. 온갖 멍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퇴장당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네. 그 안에 온갖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당심에서도 안 통한다. 우리 뻔히 아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 하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냐. 우리 안 속는다. 네. 라는 걸 메시지로 그냥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결과는 뭐 양쪽이 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구재룡 변호사가 워낙 비대위원으로도 함께 했고 한동훈 대표랑도 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아요. 뭐 조선 제일검도 있고, 뭐 천재검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재계 저승사자, 뭐 주로 이제 검사 시절과 관련된 별명들인데 직접 겪어본 한 대표, 정치인으로서 좀 보신 기간이 있잖아요. 좀 네.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검사 느낌은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검사 느낌보다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의 느낌을 굉장히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검사 느낌으로 프레임 씌우는 거가 굉장히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 그때 좀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뒤집어 씌웠던 프레임은 검찰 정권의 뭐 하수인, 뭐 윤석열의 그렇죠. 윤석열 아바타. 그죠. 근데 이번 후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또 성과가 있구나. 라고 느꼈던 게 네. 이제 누가 검사 이미지와 뭐 윤 정부의 아바타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제 좀 비웃음 당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1년 동안 어디 갔다 왔니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어서 엄청나게 그렇죠? 바뀌었죠. 예.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제 사실 문자가 공개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중간에서 누가 굉장히 이건 공작을 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게 오히려 극복하고 나니 와 진짜 소신 있구나 원칙대로 하는구나 누가 시킨다고 맹종하는 사람 아니구나라는 게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바타 이미지 그게 뭐 검찰 정권의 연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퇴장해야 될 프레임이 돼 버렸고 네. 제가 느꼈던 그 느낌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그 무인 느낌이 아니라 문인 그러니까 문인 예.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예. 뭐 소통하거나 이럴 때 이제 뭐 연설할 때도 뭐 시나 소설 같은 거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그런 게 평소에도 굉장히 묻어나거든요. 그리고 정치인으로 데뷔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또 같이 일했을 때는 네. 아 굉장히 유연하구나. 또 법조인 이 갖고 있는 어쩌면은 좀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고 틀리고가 굉장히 딱 명확해가지고 유연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을 수 네. 있거든요. 이게 법의 잣대로 딱 기준을 그렇죠. 세워버리면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원칙은 확실하지만 그거 안에서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느꼈을 때는 어디서 정말 그 뭐 인생 2회차 뭐 이런 이제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근데 어디서 겪어보고 오셨나? 2회차 같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뭔가 초보 느낌 아니고 전혀 그렇지 좀 않았어요. 연륜이 있어 보였다. 그 예, 근데 좀 궁금한 것은요. 전당대회 기간에 워낙 좀 감정적으로 후보들 간에 설전이 오갔다 보니까 이거를 수습할 정도의 역량이 있을까인데 사실 정치인들이야 뭐 대놓고 얼굴 면전에서 싸웠어도 뒤에서 좀 푸는 이런 것들을 조금 했었다 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도 먼저 다가가서 좀 굽히거나 풀자고 하거나 요런 성격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제 다른 후보들이랑 푸는 과정 이런 게 좀 원활하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들 정치인들이고 이 안에서 계속 정치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캠프 관련된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지금이야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나고 나면 당연히 풀지라는 예. 얘기들도 제가 이렇게 도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도 뭐 옹졸하게 하실 분들은 아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자체가 아까 유연하다고 했던 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걸 느꼈거든요. 네. 타석에서는 농담도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좀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좀 화기애애하게 만드시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네. 장동혁 의원이 처음에 내놓고 반대했었어요. 비대위원장 오는 거 반대했었죠. 반대했었죠. 김종혁 그렇죠. 부총장도 반대를 했었고. 그렇죠. 반대했었죠. 예.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친한이라고 분류되고 네. 러닝메이트로도 같이 뛰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설득해내고 마음을 얻고 함께할 수 있는 동지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그쪽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지금 구재룡 변호사야 워낙 이제 가깝고 곁에서 보셨던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또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나오게 된 러닝메이트들의 결과도 관심이었는데 뭐 한 분은 낙선을 하게 되었고 일단 지도부에 두 분이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뭐 이른바 한동훈 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왜냐면 지도부 전체가 다 안정이 되어야만 그 그립감이 생기고 리더십이 강하게 설 수 있는데 예. 정작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으로 되고 나서도 최고위원 안에서의 이 균형이 안 맞아버리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 선출직 최고위원은 5명 중에 4명 사퇴해버리면 붕괴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니까. 예,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되는 건 역시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장동혁 의원이 수석 최고가 됐다는 것도 네. 이 당심이 진짜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 지도부 안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 붕괴될 리도 없고 이제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안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나머지 뭐 최고위원 뭐 친윤으로 분류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 세 분이 딱히 그렇게 성격이 명확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분들은 사실 뭐
뭐 엄격하게 나눠서 친윤일까? 뭐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잘 아우르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다 원팀처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도부가 오늘은 첫 일정으로 현충은 가는 것 같고 뭐 앞으로 행보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좀 들어간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것 같으니까 김옥균 프로젝트 이런 게 돌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뭐 3일 천하, 뭐 갑신정변 시나리오 이런 건데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3일 천하는 아니더라도 좀 기회를 봐서 다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위험은 사실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당내 정치가 전체 정치의 70%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거든요. 네. 사실 우리 보기에는 뭐 여야 간의 투쟁이 정치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치인들 얘기는 당내에서의 정치가 70% 이상이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그 헤게모니 싸움이 어마어마하고 그거는 뭐 지도부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그게 더 부각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게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엮여가지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하고 그래서 좀 빨리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빨리 만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당선되자마자 개인 전화로 먼저 연락드려야 된다. 정무수석 통해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라고 바로 하신 거군요. 바로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식사 약속도 빨리 잡고 이게 네. 두 분 사이는 20년 이상 된 그 수사 관계에서도 동지적인 관계였고 그 예. 안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거나 이랬는데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옳은 수사 결론을 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항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균형점을 찾아왔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정치권에서 예. 차별화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차별화가 딱히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슨 지원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더라도 아바타 이미지고 뭐고 다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네. 그거를 걱정할 이유도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차별화 얘기하는 게 이제 구식이죠. 예. 그럴 필요 없고 그런 거 가지고서 에너지를 낭비할 시기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뭐 쏟아 부어도 누구도 아바타 이미지로 얘기할 수는 없다. 네. 예, 예. 이제는 좀 뭔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설득을 해서 대통령실이든 뭐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정말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말 중요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결과 나오기 전에 아까 이제 1차에서 끝날 거라고는 확신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60%에 대해서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으로 이제 가능은 할까 싶지만 60% 네. 이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좋겠다.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게 흔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시작부터 못하는 그 의욕이 꺾이는 그런 수치일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와서는 그 뭐 결선을 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되게 머쓱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흔들려는 시도 뭐 한동훈이 대표가 된다면 이 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막말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거죠. 중앙 정치에 당분간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은 예.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맞는 거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홍준표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물어뜯으니까 국민 여론이 아니다. 책임이 한동훈한테 전가되는 건 옳지 않다.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홍준표 시장이 그 트리거를 당긴 건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민심에 대해서 정말 오판하시고서 선거에 굉장히 개입을 하신 셈이죠. 누가 역대 전당대회에 지자체장이 이렇게까지 부각됐던 적이 있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시장이 당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것만 확인됐거든요. 네. 그래서 당원에게 실망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또 어제 그거는 썼던데. 정말 당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말씀인데 예. 본인 기준으로 당원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당원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원했는데 그럼 내 생각이 틀렸구나에 대해서 다 한번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말 이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님, 지구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예.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당원 중심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님을 향한 메시지를 또 짧게 영상 편지 짧게. 네, 영상 편지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기대하는 바도 있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어제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면서 앞으로 당 운영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조금 더 받아들이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좀 논란인 거는 이게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긴 했는데 심지어 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 경호처가 관할을 하는 곳에서 받다 보니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조사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목소리와 좀 결이 같다 보니까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사실 수사라는 거는 예.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마다의 특성에 맞게 수사를 하는 거지 뭐 어떤 딱 정해진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옛날에 방송인 김재동 씨가 사령관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영창 갔다 왔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걸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거 고발 건 자체로 봤을 때 조사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조사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각하처분으로 사건을 떼버렸어요. 네. 그건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발당했을 때 추미애 장관은 서면 조사만 하고 무혐의로 끝났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대면 조사를 했거든요. 영부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진일보한 과정을 거친 건데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라서 이게 정말 그 성과, 수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렸다라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죠. 오히려 그 성과를 내고도 욕먹는 그 상황이- 방식 때문에 장소와 비공개로 했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성과가 묻히는. 근데 이제 그거는 비공개는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 준칙 다 바꿔버리면서 비공개가 원칙이 되게끔 했잖아요. 그랬죠. 포토라인 안 세우고. 그러니까 예. 지금 그거는 현재까지 쭉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비공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장소가 맞냐 틀리냐 요건데 제3의 장소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 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수행은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사건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3의 장소여야만 했던 사정에 대해서 더 설명이 있고 더 설득력이 있었어야 됐지 않나. 근데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알게 됐을 때 좀 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어제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그 검사하셨으니까요. 이게 현직 영부인 조사가 얼마나 크게 검찰 입장에서는 그 애를 써서 만들어낸 성과인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여사의 결단 얘기도 했고 뭐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게 제3의 장소인 것만으로 이제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했다면 이게 좀 오해하는 국민들도 오해를 풀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거는 저는 그래요. 지금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여당의 당대표가 네. 제3의 장소인 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를 딱 판단해 줄 수는 없고 저는 수사팀에서 왜 수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여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네.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게 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사건 중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두하기가 어려워서 찾아가서 한 경우, 네. 병원으로 간 경우, 아니면 이제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치소로 찾아간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더 얘기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들었을 때 납득이 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경호상의 이유 뭐 이 정도 얘기는 사실 그렇게 확 이렇게 설득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때 검찰청에서 했었잖아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경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쵸. 그것만 가지고서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추가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인들한테 들은 얘기는 아직 사실관계가 이제 명확히 딱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소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뒀었다. 네. 지금도 이제 그 얘기는 나와요. 그 얘기까지는. 근데 예. 그래서 소환을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다 보니 공개 소환에 준하는 방식을 원했던 거가 있었다.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공개되면 안 된다.
거기에서 줄다리기가 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줄다리기 때문에 제3의 장소로라도 가서 관철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인들한테 좀 꽤 네. 들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나마 또 설득력이 좀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싸우는 것 같은 모습만 비춰질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앞으로도 한 대표에게는 이 관련된 질문이 좀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벼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뭐 재표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결과가 날 거라고 보십니까? 재표결은 뭐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예. 민주당 원하는 악법입니다. 독소 조항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뭐 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고서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옳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서 원하는 사람을 판사로 앉혀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앉히고 말고에 대해서 고집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규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 특검으로 한동훈 대표가 안을 하나 만든 순간부터 내일 사실 표단속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내일은 확실히 부결이 되어야만 하고 그 원안은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옳지 않고 네. 그리고 진행돼야 되는 거는 이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한 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의 경선 지금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동훈 안은 못 받는다라고 아예 못을 네, 박아버렸잖아요.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한동훈 안을 띄워도 민주당은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라고 네. 했는데 맞잖아요. 못 예. 받잖아요. 맞아,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전망이 딱 들어맞았네요. 못 받아요. 절대 예. 못 받아요. 이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특검을 했을 때 원래 이제 수사가 어떨지 몰라서 이게 안 풀린다는 것도 있지만 건이 안 돼가지고 뭐가 없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밀어붙였던 쪽에서는 무혐의로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거 면죄부용 특검이었다라고 또 공세를 해요. 사실 근데 사실 혐의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든 결론은 나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법률가들 평가는 네. 아 이게 형사적인 위법을 대통령실까지 논하는 거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공정하게 하면 무혐의 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이슈로 계속 소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안을 받는다. 제3자가 해가지고 무혐의가 나면 본인들은 민주당에서는 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권을 엄청나게 흔들었다는 게 확인되니까 쉽게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안을 쉽게 받기 어렵고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안이라는 건 내일 확실한 부결을 이끌어내니까 표단속도 되고 명분도 쌓고 진실규명 원하는 건 왜 못 받냐라는 오히려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가 되거든요. 네. 이게 그리고 지금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게 안 나오자마자 설명드렸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거 못 받아요. 무혐의 될 거라는 생각 본인들도 할 겁니다. 예. 근데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마 대표가 되면은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발의를 하냐 이런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 한동훈 대안 또 받을 수 없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런 발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못 받겠다 그랬는데 다른 의견으로 뒤집는 순간 정치적인 패착이에요. 네. 여태까지 뭐 한 거지 그러면? 뭘 원했지? 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럼 한동훈 대안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예. 말을 뒤집는 거니까. 완전히 뒤집는 거고 맥락도 없이 뒤집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거 안에 법적인 내용은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순식간에 완전히 뒤집는다? 이게 명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말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네. 이용만 했던 것인가? 예. 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께서도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고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권의 안정성도 지키고 명분도 얻고 굉장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마트하게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세적으로 진실규명을 우리가 원한다. 네. 진실규명 원하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갖고 이용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공격이 가능해지겠죠. 예.
뭐 최상병 특검법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이 이런 게 왜 국회 1호 법안인지 모르겠지만 1호 법안으로 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가 된 날을 맞아서 이걸 오늘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언론 보도 그대로 인용하자면 조국 대표는 진짜 복수심에 불타는구나. 법안도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는구나. 예. 그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거 냉큼 안 받았어요. 민주당도 약간 뜨뜻미지근한 뜨뜻미지근 했어요. 반응이었어요. 네. 왜냐면 일단은 혐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깔고서 고안된 제도예요. 네. 기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정치적인 그런 압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 같으니 기존 사법 시스템의 예외인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행해 봅시다라는 건데 기존 사법 시스템에서 도대체 혐의가 있는지 자체가 뭐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뭐 고발됐던 몇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심의위 그리고 공수처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여다봤는데도 무혐의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의혹이 남아 있나요? 근데 그거를 특검을 한다? 이거는 정말 복수심에 불타는 거 이외에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예. 뭐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네. 혐의가 뭔지 그래도 조국 대표도 한때는 그래도 법 좀 알았던 분일 텐데 법적인 설명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게요. 뭔가 수사가 좀 미진했을 때 보통 나오는 게 특검 요구인데 그래서 건건마다 다르게 예. 얘기했던 게 한동훈 대표께서도 얘기했던 게 다른 특검에 대해서는 뭐 본인에 대한 건 이제 이렇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 사실관계가 수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법리 판단만 남아 있거든요. 수사가 진행이 안 돼야지 뭐 특검 얘기를 할 텐데 수사가 다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나요? 네. 사실관계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다 검토 끝났잖아요. 근데 특검을 한다? 그 명분이 없죠. 예. 사실관계가 수사가 다 됐는데. 네. 그러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다. 일단은 이거는 뭐 좀 지켜보긴 해야겠는데 정치 공세로 흐르다가 끝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있죠. 특히 한동훈 특검법 여기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이제 후보들 간의 비방 폭로 이런 걸 다 넣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닌데 거기 넣는다고 갑자기 특검 요건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예. 뭐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인 압력이나 눈치 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게 특검. 그러니까 특검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국회 다수 점하고 있어가지고 의회 권력 갖고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사건은 시작도 전에 특검으로 와. 그냥 그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수사기관을 만들 테니까 거기서 수사해 이런 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예. 정말 그래놓고 공수처 만들다가 공수처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공수처의 효용을 민주당이 제일 부정하거든요. 네. 그래놓고 무조건 특검이에요. 그래놓고서 특검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청문회 한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기존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이 실제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네. 예외적인 것을 도입할 때는 예.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들이 뭐 민원이나 청원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하면 아비규환되니까 자신의 그 소양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걸러가면서 소신에 따라 하라는 게 그게 대의제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거는 건도 안 되는 탄핵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붙여가지고 막 사람들 막 소환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의회권 남용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네. 혐의가 없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 막 부르잖아요. 그거 직권남용이에요. 막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할 때 그거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는 혐의가 있고 법 절차에 따라서 맞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노은지 앵커를 이렇게 붙잡아요. 네. 체포죄예요. 예. 영장 없이 안 돼요. 네. 수사기관이니까 영장이 있거나 법에 맞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혐의가 없는데 그냥 막 불러 제끼고 뭐 한다. 그건 그냥 그 사실 폭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엄청 남용하는 거네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불법 청문회란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증인을 네. 이렇게 부르는 게 말이 되냐. 예. 근데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어요. 뭐 후쿠시마 방류가 탄핵 사유일 수 있고 전쟁 위기 고조? 그 고조를 뭐 누가 게이지로 쟀나요? 뭐 몇 네. 단계 정도 높아졌는지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본인들의 양식을 가지고서 걸러내고 네. 아니 청원이 오죽 많이 들어오나요? 근데 그거를 원하는 거는
뭐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정청래 탄핵 청원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그것만 안 된다고 하기 뭐 하니까 뭐 다 받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국회가 신성한 곳이 아니라 약간 놀이터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애들도 그렇게 룰 없이는 안 놀거든요, 요새. 애들도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룰 없이 놀진 않는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